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항상 찐시황과 함께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드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을 맞이하는 입장 쪽에서 9월달을 마지막 남겨놓은 입장 쪽에서 공포스럽습니다. 무섭고요. 두렵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의 주말을 보내는 심정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제가 보통 지수가 다시 전저점대 부분까지 온다. 또 이 정도 상황까지 온다라고 하게 되면 고민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 거기다가 또 앞으로 나올 변수에 대해서 참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정도면 뭐 됐겠지 뭐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의미 있는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제가 너무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은 많이 드렸었는데, 너무 약간 임 대표님과 함께 좀 분위기를 유하게 하느라고 좀 공격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못 드린 게 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근데 나름대로는 어떤 위험을 알려드리느라고 여러 방면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너무 효과적이지 못해서 좀 대처를 잘 못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저의 나름대로의 좀 죄송한 마음들, 이것도 함께 드는 게 지금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저의 감정이긴 합니다. 근데 보통 그렇더라고요. 지금 지금까지 제가 뭐 증권사 시절 할 때도 그런 얘기, 그때는 뭐 마지막으로 부장이었으니까요. 예, 그때도 시장이 리스크가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대부분 다 전화를 돌리죠. 지금 이 시점이면은 리스크 관리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물론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진 시점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보통 그랬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도 쭉 업력이 쌓이고 저도 내공이 커지면서 미리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게 되면 손님분들은 한 20-30%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좌를 보게 되면 액션을 취하시는 분들은 한 20-30%, 나머지 70-80%는 알았어요.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그냥 끊는 분들이 한 40-50%, 그리고 액션을 안 하십니다. 예. 무슨 증권사 직원이 저 수수료 받으려고 또 주식 팔라고 하네. 그러고 나서 기다리다가 이제 주가가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도 보통, 근데 제가 그 수수료 받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좀 특이하게, 만약에 그 증권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냥 오프라인이라고 그러죠. 제가 단말기에서 주문을 내게 되면 0.45%, 그러니까 즉 수수료가 이만큼 받습니다. 근데 저 계좌 트시는 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다 HTS나 MT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하셔야 수수료가 싸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는데 제가 수수료 때문이었을까요? 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되면은 3분의 1이죠, 수수료가. 그래서 제 고객들은 거의 다 HTS를 해서 저는 전화만 가지고 하고 제가 주문 낼 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주가가 하락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저점대가 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화가 다시 오기 시작하죠. 그때 못 팔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가 진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액션을 취했다가 지금부터 이제 전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밀리든가 아니면 또 변화가 나오게 되면 갖고 있는 현금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할 때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주식을 가지고 여기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냐? 그러면 계좌 조회해서 보게 되면은 주식 100%예요. 또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내려갈 때마다 또 신용으로 사신 분들도 계시고, 이럴 때면 진짜 고민이 많아지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는 또 뭐라고 못합니다. 그러면 손님들, 고객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아니, 액션을 제시하라고 네가 수수료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해봐라. 근데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나마도 제가 얘기를 드려요. 신용은 싹 정리하셔야 되고요. 신용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밀린 상황이지만
그래서 아직 손해폭이 좀 더 커졌지만 현금 없으면 대응을 못합니다. 같은 종목을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팔았다가 다시 밑에서 뭐 10%라도 더 싸게 사는 게 더 전략이 아닐까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참 닥치 안 하십니다. 뭐 이 사람 이 정도 봤었으면은 저가 매수로 얘기를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본인이 답을 갖고 계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제 뷰대로 그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에이 무슨 또 여기 와가지고 팔라고 하냐, 에이 이제 뭐 같이 못하겠네 그러고 나중에 보면 계좌를 빼가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 의견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 의견에 뭐 공조해달라고 액션을 취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더 크죠. 근데 솔직히 그때는 잘 모르겠다, 뭐 알아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근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러신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결국에는 계좌 딴 데로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고객분들이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래도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이 이제 쌓여서 이제 그게 진짜 제 고객이 되고 제가 나중에 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대로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남긴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얘기까지 드리냐고 하게 되면 처음에 리스크가 생겨서 이거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이 그냥 넘어가십니다. 야, 이거 뭐 내가 직접 해야 될 때 아니지, 뭐 지금 시장도 큰 변화 없는데 기다려보지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건 지금 같은 시점, 그러니까 즉 전저점대에서 이게 깨질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점 쪽에서는 이제 오히려 상당히 민감해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어떤 걱정이 더 커지는 시점이죠. 왜 미리 얘기를 드리게 되면 액션을 안 취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논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럼 다 좋다. 지금 주식 지난번 한번 볼까요? 지금 국내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때 나왔던 강한 하락 때 일단 다 견뎠다. 뭐 견뎌서 견디게 되면 이때도 손해폭 크죠.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딱 한국 증시 중요한 저항선 때 여기서만 딱 맞고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밀렸다가 그래도 이건 예의상 밀렸던 거고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지지권 안쪽에서 바운딩하면서 다시 돌아올까를 기대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 추세 쪽에서 약하면서 그냥 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뻔히 보이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위쪽에서는 저도 비중 줄이라는 얘기 잘 못합니다. 그냥 여전히 시장은 약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깨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들 보게 되면은 아니죠. 이거는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안착을 못하고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제가 할 일은 리스크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여기서 메아리를 치게 만드는 제 역할이긴 한데 그래도 시장이 이 상태로 오는 거는 결국에는 그겁니다. 저희가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첨단을 달리는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주식이죠. 그보다 최첨단이 있습니다. 코인이죠. 네, 근데 이 코인과 주식 쪽 같은 위험 자산을 할 때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과 그에 따른 펀더멘탈은 약간 뒤늦게 찾아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반영하는 것은 유동성입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시장에 확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뭐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그에 따라서 중앙은행들이 하는 거, 또 중앙정부도 재정을 푸는 거,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게 됐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주식시장에 뭐 어떤 악재가 있든 간에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를 보세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기 시작했던 코로나19 때도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인구 그때 그랬었죠. 데이터 보게 되면 30%가 사망할 수 있다. 밖에 나가서 코로나 걸리게 되면은 너 죽는 병이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위축은 상당히 됐지만 정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나갔다 풀어버렸죠. 이거 위기를 극복하자. 그러면은 추세가 악재가 물론 아직까지 있지만은 돈을 푸는 게 먼저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게 먼저다. 그러면은 주가가 추세로 움직이다가 출렁인다. 매수 기회입니다. 또 다시 회복합니다. 출렁입니다. 매수 기회입니다. 그래서 즉 조정시 매수 관점이죠. 이게 금리 인하기, 유동성 공급기입니다. 지금 반대로 유동성을 죄고 있습니다. 왜 죄느냐?
물가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거 보통 솔직히 물가가 전년도 대비해서 CPI 수준이 한 4, 5%만 돼도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하는 것보다 지금 중립적으로 금리를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한 2%대까지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지금 나오는 게 8%대입니다. 당연히 연준은 해야 될 일 못하면은 이건 배임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 근데 이 정도 갭이 많이 차이 나는 거 보고는 우리 할 일을 강하게 하겠다는 입장이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성도 그리고 또 금리도 가량하게 올리고 QT라고 하는 양적 긴축도 2배로 할 정도로 강하게 이제 자금 회수해서 솔직히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는다. 이거는 반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즉 나머지 반은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정상화가 되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공급이 가격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수요가 먼저 그러니까 수요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공급도 같이 따라줘서 움직이게 되는데 공급은 정체나 약간 좀 여전히 코로나19 때 부분보다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수요가 살아난 부분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이게 지금 나오는 지금 물가의 상승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공급 라인 관련된 쪽을 연준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수요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참 가혹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를 어떻게 줄입니까? 경기가 후퇴할 정도로 막강하게 뭔가 액션을 강하게 취하겠다는 입장들이 또 금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저렇게 공격적으로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결국 연준은 지금 경기 침체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야 수요를 꺾어야 공급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수요를 꺾는 거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논리로 보게 되면 유가에서 나오고 시작합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급 쪽에서는 단순하게 보세요. 지금 당장 뭐 시추하거나 아니면 오페크가 미국의 말을 듭니까? 안 듣죠? 지금 약간 뒷장 짚고 알아서 해 이런 분위기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수요는 계속 리오프닝과 함께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꺾어야 될 방법이 뭘까라고 하게 되면 연준은 당연히 경기를 건드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럼 지금은 두 가지가 다 안 좋은 구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데 물가를 꺾기 위한 입장이 그 물가에 대한 부담감, 그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이 공격적인 상황, 그리고 또 경기를 꺾어 내려가는 이 상황. 그러니까 즉 물가와 경기를 봤을 때 둘 다 부정적인 쪽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죠. 이거를 연준이나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컨트롤 하겠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보게 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지네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찐시황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지금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실 텐데 맨날 지난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연준의 의도입니다. 연준의 의도가 첫 번째.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금리 인상기에는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반대로 하게 되면 금리 인상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등시 매도입니다. 왜냐면 반등 약하고 추세대로 가려고 하고, 반등 약하고 추세대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반등도 저희가 이거 거의 V자로 돌릴 듯이 엄청 세게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dead cat bounce죠.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는 고양이지만 마지막으로 힘을 내면서 팍 튀어오르는 현상. 근데 그게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잡는 거는 전저점 때 아니면은 의미 있는 저항 때. 그러니까 보통 거래가 많이 됐는데 거기서 꺾이기 시작했던 지점, 이런 게 중요한, 넘어가냐 마느냐가 중요한 지점이겠죠. 근데 그거를 못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저점은 낮고 고점도 낮은, 그러니까 즉 하향 패턴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에서 이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다 좋다. 그래, 네 말 맞았다. 나왔으니까 맞았으니까 나와서 떠드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될 텐데 말해봐라 라고 하시게 되면은 제 뷰는 똑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PD님께서 제가 드리는 얘기 중에서 아주 좋은 표현을 하나 딱 썸네일로 잡으셨더라고요. 저희 PD님께서 이제 저와의 교감이 충분히 잘 해주시고 계시고요. 하지만 그래서 썸네일을 너무
이제 자극적으로 해야 또 조회수가 올라가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저작권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기에 제가 알기에는 금리 인상기가 편안하게 올라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PI 수준이 뭐 4, 5% 정도로 해서 관리가 이제 조만간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 수준이면 모릅니다. 근데 CPI라고 하는 물가 수준이 저렇게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강하게 한다. 이거 뭔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온다는 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무슨 사고가 터질 수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거 흐름들 계속 쭉 지켜보게 되면 꼭 뭐 진짜 대형 사고는 이런 때 터졌었거든요. 그게 더 저는 고민이 되는 시점이고요. 그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유럽 쪽으로 이번에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다들 통화정책회의 쭉 나오면서 보니까 브라질, 뭐 러시아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 국가들, 그래서 유럽 쪽 다 금리 올립니다. 스위스마저도 0.75인가 올렸습니다. 예,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세계 부호들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돈을 지불해 가면서 돈을 맡겼는데, 오호, 이것 봐라. 그럼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돈 받게 생겼어요. 부자들 더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갑니까? 아유, 있는 돈 지금 시장 상황도 그런데 그냥 다 현금 넣어버려. 이자도 요만큼은 주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자금 이동이 어디로 갈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이번에 연말 가게 되면 금리가 얼마를 예상을 하죠? 이번 점도표를 보게 되면 4.4%, 내년 가게 되면 4.6%. 그러면은 이제 한 무위험 수익률로, 그러니까 즉 은행이 만약에 예치한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만 본다고 하더라도 4, 5%가 한 5% 정도가 나와요, 최소. 그러면 아니 머리 싸매고 아우 지금 주식하려고 하는 정신 머리 없는데 그냥 은행에 맡깁니다. 5% 줍니다. 근데 내가 왜 주식을 하지? 차라리 그냥 나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그냥 이거는 돈은 그냥 지금 한 30% 깨졌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맡기래. 그러면 한 5년 6년 뒤면은 물론 이제 복리가 붙겠지만 그건 다르겠지만 한 4, 5년 정도 가면은 내 원금 복귀할래. 나 주식 지금까지 했던 거 못해. 그냥 맡기고 지금부터 내가 할 거는 열심히 노동의 가치를 찾겠다 라는 쪽으로 하죠. 이게 바로 연준이 원하는 겁니다. 지금 다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뭐 돈 벌었는데 뭐하러 일을 하러 나가. 그냥 주식이나 좀 하고 코인도 좀 하고 부동산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그래? 너희는 안 돼.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그렇게 둘 수는 없겠어. 일하는 천명들 나와서 노동시장으로 가라 라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쪽이 더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나오는 과정 쪽에서, 하지만 연준의 입장은 침체까지도 각오를 하면서 물가를 꺾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오긴 나오되 어차피 어떤 경기가 침체되면서 나올 때 실업률이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가서 일해. 이런 의도도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또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좀 유럽이 또 다시 체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들 다 금리 올립니다. 근데 이번에 BOE에서 영국 총리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일단 저희가 얘기하는 불의 고리 아니면 그레 고리가 아니고요, 불의 고리, 좀 취약한 쪽. 영국이 이번에 리즈 트러스 총리, 발음이 트러스, 이분이 영국 총리로 당선되면서 뭐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동향 보게 되면은 감세하겠다. 그리고 또 그런 건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ESG 쪽으로 ESG 쪽을 강화하긴 하겠지만 에너지 사태를 대비해서 북해 쪽에 여러 가지 시추 그리고 또 시공하는 거 다 열어놓겠다라고 지금 허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공급망을 어떻게 보면 좀 돌려놓겠다고 하는 변화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겁니다. 하지만 감세한다고요. 금리를 강하게 올리는 것보다 감세 거기다 재정을 늘린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이죠. 다른 쪽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더 긴축으로 가는데, 그러면 파운드화가 버틸까요? 그렇게 되면은 공격해야 되는데 파운드가 충분히 약세로 가겠네? 라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한번 또 하나의 약한 고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주말에 일요일 날 이탈리아에서 또 총리 결정이 됩니다.
근데 또 걱정이 많으신 여성분 총리 이름은 제가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한때 또 오성동맹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오성이었죠. 예, 오성운동 예, 이러면서 하나 또 반 EU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한 분이십니다. 그 중에 극우파죠. 이분이 또 네 가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자세히 보게 되면 EU를 또 괴롭힐 만한 또 자극할 만한 EU의 결속에 대해서 자극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이 당선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 미칠 영향 그러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때 뭐 예전에는 그냥 아유 어떻게 하면은 뭐 한 2, 3주 정도 조정받고 넘어갈 수 있는 현상들이 오히려 그냥 시장을 또 가격 조정과 함께 급하게 또 타격을 받을까봐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좋은 내용 한 개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지금 연준의 이번에 FOMC 회의 쪽에서도 나왔을 때 가장 눈길이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겁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물가 안정이 먼저다. 고통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준 의장의 강한 입술, 예, 강한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 이게 고통이란 게 무엇을 의미할 걸까? 이걸 또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 정도 되면은 보통 그랬거든요. 연말까지 그래 뭐 자이언트 스텝 얼마를 가든 그래서 연말까지가 끝. 내년 초에 조금 더 올리고 상반기 중엔 금리 일단 상승하는 거 멈춰. 하반기에 되면은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못을 박았죠.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시장에서는 계속 그래요. 연준이 언제 맞춘 적이 있어? 네, 지금 뭐 올해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금리 인상 없다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분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신뢰도도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또 올해도 한 중반쯤 와서 우리 기준 연말까지 기준금리 한 3.5%면은 될 것 같아.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확 바뀌었다고 사람이 언제 바뀌었냐면은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잭슨홀 미팅 때부터 잭슨홀 지금 뭐 저희 결정하는 자리도 아니고 뭐 그냥 편하게 와서 뭐 정책들 얘기하다 가겠지. 근데 그때 보통 다른 분들과 다르게 딱 8분 안에 나와서 이를 악물고 안경을 딱 치켜 세려 올려가면서 그랬죠. 물가 잡기 위해서 우리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고 하는 이를 악무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 3.5% 정도면은 될 줄 알고 저희가 뭐 자이언트 빅스텝 베이비 스텝 정도 이 정도로 예측하다가 이때 깜짝 놀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뒤통수 맞았다 연준에. 근데 이게 잘 보게 되면은 연준이 중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또 뇌피셜이 막 또 잘하는 거죠. 네. 누가 시킨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제가 알던 연준 의장의 작년의 모습과 또한 6개월 전의 모습, 그리고 또 최근의 모습은 많이 다른 사람 같습니다. 다 다른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연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연기를 PD가, 어느 분이 PD가 됐을까? 예. 중앙정부겠죠. 네, 바이든 행정부가 좀 그랬던 느낌이 나요. 물가 잡기 위해서 너는 악역을 해. 그래야 물가 꺾이는 거 보고 내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 물론 거기서 주식이 꺾여서 자산이 꺾이는 것보다는 이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괜찮다. 이거보다는 지금 물가를 잡아서 내 숨통을 좀 튀게 해다오. 나 연임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의 뇌피셜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럼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연임이 성공이 됐습니다. 11월 6일 날 이제 어느 정도 연임이라든가 중앙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톤이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살짝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때 이거 어차피 지금 금리 강하게 올린다라고 한 입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톤이 바뀌게 되면 11월, 12월 달에 연준에서의 톤은 살짝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지금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옵니까? 첫 번째, 달러는 초강세입니다. 이제 110대 넘어갔던 것도 모자라서 그 사이에 112대까지 인덱스는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달러가 이렇게 초강세로 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번에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는 달러 강세로 가게 되면은 우리 인플레이션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즉 상대적으로 수입 물가 어차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자국 통화가 강세로 가면서 나오는 이런 부담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달러 약세까지 가세됐다. 물가 폭등합니다. 그런 거를 오히려 자기네가 좀 용인하는 분위기죠. 하지만 다른 국가들 보세요.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은 통화들이 다 약세로 갑니다. 응, 니네는 니네 사정이고 몰라. 우리만 볼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치사한 제국주 이러면은 뭐 또 운동권 같은 486 운동권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게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요. 그러면은 우리만 물가 관리하면서 우리 통화 강세로 갈게. 나머지는 어디 니네 알아서 하고 잘 한번 해봐. 살아남으면은 나중에 우리 편 이렇게 가고 반대로 볼게요. 달러 강세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정부는 좋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던 이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막 구글 같은 경우를 볼게요. 세계 어디서 다 결제를 해서 인앱 결제해가지고 한 30%씩 다 가져와 하는데 달러로 결제를 해서 달러로 환산해갖고 들어옵니다. 예전보다 지금 112대로 갔다 그러면 한 8, 90대보다 오히려 지금 20% 이상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실적에 잡혀간다. 빅테크 기업 생각보다 실적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에 대해서는 환율이 실적이 안 좋은 쪽입니다. 달러 강세는요. 그리고 정부는 물가 관리하기에 좀 더 좋다. 근데 정부는 달러 강세를 용인하고 있다. 기업에 안 좋은 얘기죠,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오는 것도 이번 실적에 부담감이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 강세, 지금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한국 버틸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초임의 관심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만 낙폭이 좀 더 컸어요. 낙폭이 컸는데 추세는 뭐 거의 비슷하고요. 네, 근데 금리 상승, 한국은행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최소 빅스텝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0.5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로 가겠죠. 이러다가 한국의 대출 금리도,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까지 다시 가계대출이 주춤했다가 다시 턴하기 시작하죠.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대출을 해서 뭔가 좀 더 땡겨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제가 8.15머니 톡과 함께 하면서 초기에 말씀드린 게 이 내용 같은데, 주식은 주식이지만 자산 좀 관리해 보시라. 자산 쪽에서 쭉 보셔서 앞으로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걸 대비해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부동산 갖고 있던 거, 부동산에서 대출 있던 거 일단 주식 쪽 좀 많이 정리에다가 그쪽으로 일단 딱 정리한 게 올해 초였고요. 대출을 좀 정리하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나갔던 거고, 그러니까 주식 비중은 제가 작년에 매매하던 거 비해서 지금 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다 부동산 들어갔던 거 대출을 갚았던 거고요. 그러면 5분의 1 가지고라도 지금도 여기도 현금 비중이 또 저는 많이 늘어가 있는 상황이죠.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현금 비중이고. 그래도 터져요. 네. 욱했습니다, 갑자기. 네. 시장이 안 좋게 보고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도 어제 같은 장은 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시장이 약한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한국도 워낙 약세, 금리 상승, 만약에 어떤 연준의 의도대로 경기를 침체시키기 시작한다. 글로벌 경기 부진, 수출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세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지금 주가가 쌀 수 있을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거까지는 볼게요. 한국 증시 싸다라는 의견.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차라리 싸니까 지금 사서 버텨서 한 2년 뒤에 계좌를 까게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근데 중간에 하도 험악해서 3개월 만에 계좌를 열어봤는데 주가가 내가 싸다고 샀던 게 더 빠진다. 이거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증권회사 직원 때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보게 되면 그랬습니다. 증권회사 직원 때도 지금 싸다, 이 정도쯤이면은 싼 거 같으니까 사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분명 또 다음날 가보면 사셨어요. 근데 또 가다 보면은 주가가 또 빠집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죠. 다들 보니까 무슨 삼성전자 지금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니까 지금 안 사면은 오히려 나중에 더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 근데 저는 드린 얘기가 그거죠. 그러지 마시고 진짜 바닥을 어딜지 모르니까 지금 추세는 하향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시장 바닥 턴할 때 사시는 게 지금 어정쩡한 데서 싸다고 생각해서 사시는 것보다 턴할 때 확인하고 사시는 게 오히려 더 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가 싶은데 또 다른 또 매체 얘기 듣고는 또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이 싸다라고 생각하셨던 가격에서 현금 다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서 뭐 지켜보겠지 뭐 하라고 하는데 다 투입해서 한 가격보다 항상 더 밀립니다. 한 20% 정도 더 밀립니다. 뭐 보통 이제 그렇게 밀리면은 또 전화 옵니다. 아우 싸다고 샀는데 김 부장 말 들을 걸. 아 근데 지금은 어떤 얘기 하시면 불안하니까 팔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2년 동안 들고 가신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20%더 빠지니까 팔까라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조금 당황스럽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대답을 어떻게 될까? 고민스럽죠. 그러면 아이 그래도 저 장기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는데 지금 뉴스 틀어보게 되면 망할 것 같아 한국. 뭐 너무 복잡해서 차라리 그냥 다시 10%더 빠지게 되면 사는 게 좋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앞으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30%만 덜으세요. 30% 덜어다가 이거를 차라리 나중에 다시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확인되고 사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안 하세요. 안 하시고 다음날 가보면은 절반 팔고 바닥에서 마이너스 한 40% 30-40%대 가게 되면 거기서 다 팔고 손절을 하고 그냥 또 현금만 갖고 계시더라고요. 턴할 때 못 사십니다 이분. 턴할 때 못 사시고 쭉 가서 다시 내가 판 거보다 한 10% 15% 더 올라와야 아유 잘못 팔았구나 거기서 사시더라고요. 오묘하죠? 네, 주식 얘기란 게 되게 오묘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싸다, 밸류에이션 높다. 보니까 코스피 15개월째 약세고요. 삼성전자 20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와, 참 보통 약세장이 미국에서 한번 턴에서 약세장 나오게 되면 평균 주기가 28개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20개월 하락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약세장을 만드는 조건 중에서 마지막 3분의 2 능선 넘어가게 되면 하락폭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2, 3개월이 이제 갈듯 말듯 하면서 이제 턴에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이런 때가 어려운 거죠. 마지막 한 6개월 요 사이가 엄청 내 판단이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한국 증시 싼데 PR 10배, PBR 0.9배. 아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PBR 0.9배가 저점이었어. 역사적으로 평균적으로입니다. 순간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 아세요? 네, 0.5배, 0.45배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 정도까지도 급락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로 급락이 나왔을 때 저희가 그러면 와 싸니까 계속 싸니까 와 너무 행복해 다 사야지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자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하다가 이렇게 되면서 패닉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 거의 다 제가 아는 분들도 패닉 중간에서 주식을 정리하시더라고요. 이때는 팔 때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귀에 안 들립니다. 그때는 그냥 팔자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켜가지고 우와 이거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빠져 우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렇습니다. 하락 압력이 커질 때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다 끝나고 그러니까 태풍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잔잔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좀 선선하기보다 이게 분위기 공기가 바뀌어질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더 좋다. 물론 비싸게 살 수 있습니다. 최저점보다 더 비싸게 사서 오히려 뭐 갖고 있었던 분들이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보니까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지 거 봐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은 거 봐라라고 하는데도 계좌는 마이너스 50% 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못 팔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닥 찍고 턴하고 나오는 이런 공기 바뀐 과정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싼 거보다 싼 건 첫 번째고 더 좋은 게 뭐냐면 마음의 안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매매할 때 보면은 저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지금도 받으셔서 이 주식 때문에 나 너무 머리 아파. 약 먹어야 돼. 두통약 먹어가면서 왜 주식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지금 정리하세요. 이거는 내 몸 버리면서
그러면서 또 그런 경우도 나와요. 주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뭐 특히 가족들한테. 그래도 좀 약간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아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막 손해보고 막 빚이 늘어갈 때는 애들한테 막 짜증을 내는 저를 보고 진짜 미치겠죠. 속으로는. 와 이게 아빠야? 막 진짜 주식도 안 되는데 짜증을 내는 제 자신을 보고 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꾸 밖으로 나가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럴 거면 애들이 그러니까 집에 좀 그래도 막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공부한다고 돈이 돼요? 그런 하락 시기에?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저를 피해요. 그리고 막 자는 척하고 있더라고요. 와 이거 보고 진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 생활이 엉망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본업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본업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있으신다. 하기 싫어요 본업도. 아 이거 해봐야 뭐해. 한 달 월급 받아야 뭐해. 하루에 한 달 월급 날라 있는데 이렇게 생각 들면은 이 일들 지쳐가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부장님이 부르시죠. 한 2, 3일 뒤에 회의실에서 잠깐 보자.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아니 이 과장 뭐 집에 안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죠. 이거는 고과 점수에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일 열심히 하다가 주식도 같이 해서 꾸준히 벌어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 앞으로 노후까지 대비를 하겠다는 이 입장인데 뭔가 엉그러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엉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은 주변부터 내가 주식은 그냥 하나 사이드로 놓고 하나의 뭐 주식과 함께 재산 증식 수단으로 봤는데 이제 모든 게 이게 이만큼 커져 버렸어요. 나머진 다 사이드가 돼 버렸습니다. 몰라 지금 주식 빠지는데 내가 일이 손이 잡혀? 이런 부분 거기다가 또 집에 갔더니 뭐 와이프가 이번에 또 얼마가 필요한데 돈 얘기 나온다. 으아 난리 나죠. 뭐 이 같은 시점에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또 부부 싸움 나죠.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빠 요즘에 좀 이상해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대화 단절되고 나중에 이게 해보니까 경험자입니다. 그래 보니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 다 저희 손해면은 차라리 그냥 이런 얘기는 지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 스트레스가 크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주식이 저희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변해서 지금 짤짤이 네 안 좋은 장에서는 단기 하루 중에서만 대응하고 오늘 손절이네 그래도 손절하고 그냥 치웁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길게 가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금 쌓아놓고 거기다가 대응하는 게 알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제 심정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바닥에 2290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지점으로 그러니까 뭐 주변 분들이나 뭐 몇몇 대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요 갭 상태가 나온 자리가 하나씩 이탈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2330 무너지면은 전저점 깨질 준비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뭐 815에서는 말씀드렸었나요? 네, 하여튼간 2330 깨지면은 위험한 자리입니다. 전저점은 당연히 깨집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가겠느냐? 주봉 보겠습니다. 월봉 보겠습니다. 이게 뭐 턴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적어도 여기에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거는 2200선 중반인데 이거마저 2200 중반, 2300 사이에서 바닥을 확인을 못한다. 근데 지금 거래량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와서 돌릴 만한 거래입니까? 지금 이번에 9월 달도 해봐야 지난 8월 달 정도쯤에서 거의 못 미칠 정도로 마감될 것 같은데 이 정도 2200선 중반에서는 멈춰야 돼요. 일단 거기서 멈추고 턴해야 됩니다. 턴할 수 있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그거는 찐시황이다 보니까 주말에 또 매주 뵙죠. 네, 거기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직전 저점대 부근에서 급등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은 표본이죠. 거의 미국 시장이 오늘도 보니까 낙폭도 막판에 확 키웠다가 또 중간에 또 돌리더라고요. 이런 변화. 한국의 K 변동성을 수출했네요. 미국에. 축하드. 예. 미국이 지금 더 날립니다. 한국보다. 근데 한국은 일단 더 이상 만약에 지금 기조가 외국인들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지난 6월 달처럼 연기금까지 공격적으로 매도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저희도 변동성 컸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거래 자체가 죽었고 매수도 별로 없는데 여기다 확 밀어버리게 되면은 자기들도 대처가 못할 때까 막 선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매도폭을 좀 조절해 가면서 지금 하락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더 무서워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커지는 거 주의하자. 그러니까 저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주의하자. 그래서 아예 그냥 지금 뭐 계좌 마이너스 30, 40% 난 거 모르겠어. 그냥 어차피 진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지금 마음의 상태를 한번 오늘 찐 시험 끝나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주식이 한 반토막 50% 이하로 내려가도 나 견딜 수 있다 생각해서 예스라고. 이거 근데 그냥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마음 진짜 독하게 먹으셔야 돼요. 무슨 만약에 그거 있죠. 우주에서 위성이 충돌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에 충돌해서 전 세계가 망할 것 같다 라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식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사세요. 네. 그러면 차라리 그럴 때는 아주 장기간의 시계열로 보고 지금 손절해야 의미가 없다 생각하시게 되면은 아예 낙폭 커질 때마다 매수 조금씩 들어가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절대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어떤 약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50% 됐고 그냥 조금씩 더 살래 라고 하는 거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근데 앞으로 이 길이 무척 험난하실 겁니다. 그러실 때도 꼭 그 마인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가 맞고 차라리 그냥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게여가지고 지금 당뇨약, 혈압약 먹을 정도로 지금 주식에 스트레스 맞으신다.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딱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지금 시각은 저는 보수적입니다. 추가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의 관점이죠. 근데, 만약에 2250선까지 못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제 기준으로는 저는 현금 비중 더 늘릴 것 같습니다. 손절한다고 하더라도 더 늘려서 저점 확인될 때 거기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황 얘기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느냐, 답도 없는 거 오래 하느냐. 저는 오늘 시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 얘기는 이번 주에 이것저것 얘기 드렸는데 별로 그냥 그럴게요. 지금 종목 얘기는 좀 아끼겠습니다. 지금 딱 큰 그림만 말씀드릴게요. 종목들 혹시 지금 제 아바타가 일하고 있죠? 예, 거기다 물으시면 되고요. 다 성실성의껏 요즘 제 아바타 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일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DDR5 DDR5 인텔이 또 양치기 손이 이제 인텔 믿으면 안 되려고요. 네, 인텔 안 믿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DDR5 또 반도체 이쪽 지난주 어제 금요일날 낙폭 확 컸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차라리 인텔 그냥 손절치고 싶어요. 그냥 인텔 차라리 AMD가 다 해라. AMD에서는 지금 새로운 칩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못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서버까지 IDC라고 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 쪽의 업체들은 그래도 인텔인데 인텔 거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AMD 것도 괜찮다는데 한번 써볼까라고 가는데 이게 좀 약간 그렇다고 대규모 발주도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인 인텔 걸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하나 지금 인텔 거 안 나오게 되면 굳이 AMD 걸로 해야 돼? 그냥 예산도 그렇고 지금 구조조정하는 단계인데 기다려보자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지금 이 상황들이죠. 그래서 DDR5 또 전환이 늦습니다. 하지만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낙폭이 컸는데 또 큰 다음에는 반도체고 요즘에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은 처참합니다. 이쪽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일단 아직 확인이 안 돼. Q가 얼만큼 줄어들지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보신다고 하더라도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중기적으로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차라리 현금이 거의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금 없으시게 되면 지금 이거 자르세요. 30%도 잘랐다가 다시 바닥 확인될 때 그때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민감한 섹터들. 근데 나머지 섹터로만 볼게요. 지금 이쪽도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던 첫 번째 섹터 중에 하나가 이쪽 리오프닝. 저는 리오프닝 이번에 또 노랑풍선이 상장 폐지 얘기 나오면서 좀 압박을 받고 얘기를 하죠.
근데 노랑풍선 주주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증시 내에서도 자정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좀 잔인해요. 너네 살아있어? 라고 하는 쪽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충분히 구조조정을 해서 버틸 수 있겠어라고 하는 업체들만 남는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남은 업체들의 하나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밀린다고 하더라도 또 올라올 겁니다. 이런 쪽에서 리오프닝 쪽에서 되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이제 조금씩 물들어오기 시작하는, 저희가 예전에는 될 거야 하다가 또 밀리고 이게 한 서너 번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너무 많이 당했어. 이것도 리오프닝 테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씩 풀리고 있어요. 풀리고 있고 바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그걸 서서히 실적으로 반영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좋아질 겁니다. 그런 쪽은 참 좋은 여행, 코텍 이런 것들, 카지노 모니터 전 세계 1위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돌아갈 겁니다. 그런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태조 이방원 어제 같은 날도 무참히 빠지더라고요. 다 이게 버티던 섹터가 시장이 저점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밀리는 거 무섭습니다. 네, 버티던 섹터죠. 근데 이게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보다 먼저 바닥을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은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쪽 그리고 또 방산 이런 관련된 쪽은 에너지는 뭐 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고요. 에너지로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에너지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 기자재, 피팅 밸브, 강관,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플랜트 이런 쪽들. 뭐 이쪽이라고 해서 무슨 에너지라고 얘기 드리면 뭐 정유주 이거 아닙니다. 이거 뭐 무슨 딱 하는 삼천리는 있죠. 삼천리는 와 이거는 뭐 거의 그냥 투더문화에서 가는데 자태 안 보겠습니다. 부러우니까 짜증나니까요. 네, 근데 이런 쪽에서 이쪽 에너지와 관련된 쪽 방산 쪽은 저는 업황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약해서 밀리는 거지 어떤 근본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바뀌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시 에너지 가격들이 지금 유가나 LNG 가격도 떨어지는 게 수요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유럽의 에너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LNG 같은 경우 고점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일단 재고 쌌죠. 거기다가 지금 에너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 그래서 15% 예전보다 줄여서 써야 된다. 그리고 또 배급제를 실시한다. 수요를 아예 강제로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공장도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전기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경기의 부진한 신호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수요가 근간이 돼서 떨어지는 거는 가장 더 걱정해야 될 거는 주식시장이에요. 왜냐면 수요가 못 받치는데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침체된다는데 타격은 주식시장이 더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런 무슨 에너지 가격 또 올라간다고? 이런 뭐 무슨 그거 에너지 가격 하락하니까 물가가 안정될 거야. 이것만 저희가 생각하는데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는 이유가 공급이 늘어서 안정이 됐다 그러면 모두에게 좋습니다. 다 해피합니다. 즉 공급 라인이 회복돼서 나온 건데 지금 에너지 가격들 화석연료는 공급을 정상화시키기에는 앞으로 5년 뒤에 가야 돼요. 그러면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연준의 의도랑 똑같이 수요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이다. 수요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를 컨트롤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빠진다. 다 화살은 그러면 물가가 이제 돌아서는구나. 아니에요. 경기가 침체가 본격화되는 거예요. 더 신호가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가 하락하는 거 보고 이제 한숨 돌리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거는 진짜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거는 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낙폭이 더 커지는 거죠. 유가가 하락하는데 물가 안정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빠져?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물가가 피크아웃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돌아올 쓰나미라고 그러죠. 다음에 이제 이제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연준이 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멈추겠지? 오산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다가올 쓰나미는 경기 침체입니다. 근데 이 경기 침체가 보통 얘기가 지금까지 그랬어요. 얕은 경기 침체다. 아직 모르겠어요. 뭐 어떤 변화가 약한 것이다. 그리고 뭐 그 얘기하셨던 분들은 2300 안 깨진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입니다. 썸네일 한번 검색해 볼까? 네, 이러면 안 되고요. 네, 저희가 잘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지금 다가올 경기에 대한 영향권들이 지금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던 후폭풍이 당연히 들어옵니다. 당연히 들어오는데 어떤 수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 또한 불확실성이죠. 바람은 약한 경기 침체로 넘어가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차라리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연준이 금리 있나? 그래서 사이클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세상은 그게 아니니까 문제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분명히 뭔가 좀 찜찜한 것들이 뭐 하나 터지기 시작한다. 특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또 부동산 이슈로 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이런 뭔가가 또 변형이 돼서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못 살겠다. 좀 다들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겠다. 그러면 약간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져요.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정치인 입장 쪽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좀 더 이분들을 애국심 고취 아니면은 우리만 바라봐라고 하는 약간 또 극단적인 이런 표현 안 좋아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몰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극우 아니면 극좌 이런 식으로 정부들이 변해갑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요. 그렇게 되면 정부들의 역할에 따라서 그럼 각국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것도 저희가 주의해야 될 또 하나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종목 얘기는 오늘 차마 다호망이니까요 말씀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게 되면은 제 채팅창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저점 때까지 오다 보니까 좀 그거 맞췄다고 너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지명스럽게 얘기를 하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보다는 더 달러와 금리 그리고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또 유가나 에너지가 거시지표 하나하나를 뜯어본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우호적인 게 지금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좀 단결된 모습을 보여서 이런 사태 우리가 잘 똘똘 뭉쳐서 버텨보자 라고 하기에는 지금 저희 8.15 모니터는 정치 중립적입니다. 왜 개인 유튜브에서 정치 얘기 실컷 할게요. 그냥 정치 얘기 개인 유튜브에는 해도 되죠. 네. 하고 싶어. 예. 하지만 참겠습니다. 임 대표님이 지금 당장 송출 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그런 걸로 하고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은 아마 불편하실 겁니다. 이번 주말도 불편하실 거고 9월 말 또 10월도 다음 주 보니까 또 일정들 쫙 빽빽 일정이 빽빽거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시장이 아까 딱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2250 지켜야 됩니다. 지켰으면 좋겠고요. 못 지키게 되면은 후폭풍이 저는 더 두렵다라는 얘기로 늘 두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 설레발치네 너 말이야 설레발치고 그거 되겠어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상황을 저는 조금 더 약간 여유있게 보자.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확인하고 보자. 라는 입장 쪽으로 시장을 너무 공포적으로 몰아가도 안 되겠지만은 지금 다가오는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고 했던 제 머릿속의 생각들이 현실이 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관리 잘 하시고 일단 이럴 때는 저희가 딱 떠오르는 단어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survive. 생존입니다. 생존하셔야 됩니다. 생존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어디선 현금을 늘려라, 어디선 현금을 줄여라, 제가 낀 여러 가지 방송이 있고, 썸네일이 있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다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여러분 계좌를 대신해 줍니까? 아닙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생각해봐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다 그러면 액션을 취해야 될 텐데, 맞아, 이렇게 해야지 하고 또 월요일 가서 액션을 못 취하는 게 문제죠. 주식은 액션입니다. 결국에는 손가락으로 가서 F5 눌러서 매도 거기다가 엔터 치고 해야 끝인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결정을 다 하셔야 될 텐데 내 다음 주 월요일 가면 꼭 그래야지 하고도 월요일 어떡하지 이렇게 되시면은 그게 더 문제시란 거. 생각하셨으면 액션 하세요. 그게 지금 싸다고 생각하시면 매수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액션입니다.
하지만 이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좀 이왕이면 좀 매수는 좀 늦추셨으면 좋겠고요. 현금이 별로 없다. 현금을 지금이라도 지금 얘기는 좀 그런데 뭐 부분이라도 다음은 5% 10%라도 더 많이 나누는 게 앞으로의 전략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 얘기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오지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웃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끔 보면은 댓글에 아침부터 무슨 니네가 아침마당 하냐? 뭐 그렇다고 아침마당에는 이쁜 여자 앵커분도 있는데 남자들이 칙칙하게 맨날 히덕거리고 뭐 하는 거냐?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이러겠습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의 아침을 좀 그나마 미국 시장 안 좋아도 좀 그래도 허허 웃으면서 시작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건강에 더 안 좋으실까봐 애써 그 못생긴 얼굴로 잘생긴 얼굴과 못생긴 얼굴로 오버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고요. 네, 얘기했습니다, 임 대표님. 네, 잘생긴 얼굴로. 네,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또 내일 모레 또 지수가 여기죠. 장 시작전. 코너 너무 어려워. 이제 적어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장 시작전에서 또 뵙고 여러 가지 또 좀 아마 종목 얘기는 제가 좀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이 되던 종목들도 꺼지는 것들 보여지다 보니까 종목들 하지만 이런 거는 그래도 사야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죠. 근데 종목 얘기 조금 좀 자세하면서 시장의 큰 그림들 바닥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또 제 비염도 챙겨주시고 네, 또 피부도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보답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하죠? 네, 좀 더 좋은 전략과 종목적으로 찾아뵙게 된데 지금 종목보다는 전략이 먼저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8.15 가족 여러분께서는 화이팅 하실 수 있게 또 한번 힘을 불러일으켜 드리면서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승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승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후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